전극을 심어가지고 뇌에 어떤 뇌파를 갖다가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을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읽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좀 더 많은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뇌파만을 전통적으로 뽑는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호들을 좀 채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뉴럴링크 쪽에서 하는 이 칩의 장점이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사이버네틱 브레인즈라는 책인데 너무 재밌어서 나 이 책 너무 좋아. 아직도 그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조잡한 사파와 이런 게 그게 딱 뭐였냐면 뇌에다가 뭔가를 심어요. 그리고 신체와 직거래를 하는 거죠. 중간에 감각기관, 신경회로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 할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끔 하는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라는 그 일종의 뇌에 임플란트 심는 그런 회사를 진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신기하기도 하고요.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그래도 될까 싶기도 해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현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뇌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신박한데 이 생각과 아주 무서운데 누가 나 잘 때 그냥 쓱 하나 넣어놓고 이제부터 너는 내 말 들어라 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원리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우선 이러한 흐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무려 100년이 됐습니다. 1920년부터 100년이요. 인류는 계속해서 뇌파를 연구하고 뇌가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내가 처음 하는 거야 이런 건 아니고요. 우선은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든지 또는 뭔가 전극을 심는다든지 어떻게든지 또는 뇌파를 탐지하는 것을 해서 이거를 신호로 바꿔가지고 기계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것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인과 뇌와 컴퓨터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라고도 하는데요. 기계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밖에다가 꼭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하지 않더라도 밖에다가 설치를 해서 뇌파를 측정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 사람이 뜻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도 측정하는 이런 기술들은 오래전부터 나타났고 이렇게 뇌 밖에서 이 뇌가 보내는 신호를 측정하던 거에서 드디어 뇌를 열고 절개를 하고 뇌 안에다가 심는다든지 또는 혈관을 통해서 뇌까지 들어가서 심는다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작은 컴퓨터가 들어간다. 그 이너스페이스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90년대 초중반쯤. 그게 이제는 현실이 되는 시대다. 자, 그러면 뇌에서 발생하는 이 신호를 해독을 해서 그냥 기능을 제어하는 이 기술을 이른바 BCI라고 한다는데 이걸 그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스위스 로잔 그 공대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가 있는 분한테 이 뇌신호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기계에다 전달해줘가지고 실제로 걷고 계단 오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루게르병 환자에게다가 이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가지고 신호를 읽어가지고 62개 단어로 언어 표현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뉴럴링크 같은 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숭이에게 실험을 해서 칩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요? 네. 저처럼 그냥 제가 하는 옵치를 원숭이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게임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또 이제 뉴럴링크의 특징은 뭐냐면 임플란트를 하면은 사실 뇌를 건드린다는 건 수술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 칩을 심으려다가 다른 부위를 건드려서 뇌에 손상이 올 수가 있으면 사실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뉴럴링크의 다른 기업들하고의 좀 차이점 또는 다른 의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을 수술하는 자동 로봇을 만들었어요. 아, 수술도 로봇에게? 네, 로봇에게 해서 가능하면은 다른 부분에 손상이 없게 정확한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빠른 속도로
이것을 이식하고 플랜팅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로봇이 되게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함께 진화시켰기 때문에 이 수술의 안전도가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 그 자체에 대한 수요하고 네. 그걸 집도할 수 있는 기계까지 같이 팔겠다. 네, 네. 야, 일론 머스크의 뇌구조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누가 보내주셨는데 윤인희님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람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자, 이번에 인간을 대상으로 첫 임상이 시작이 된다고 네. 해요. 뉴럴링크의 기술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거하고 좀 더 나은 게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냥 비슷한데 기술이 좀 발전돼 우선은 있어요? 칩이 좀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우선은 전극을 심어가지고 뇌에 어떤 뇌파를 갖다가 수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을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읽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좀 더 많은 신호를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뇌파만을 전통적으로 뽑는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신호들을 좀 채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뉴럴링크 쪽에서 하는 이 칩의 장점이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는 로봇을 대단히 진화시켰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로봇 기계죠. 로봇 수술기죠.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험하고 임상 실험 대상자를 뽑는 것은 경추 척수가 좀 손상이 있으신 분들 네. 또는 루게릭병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이런 신체 마비가 있는 분들에게 이 신호를 읽어가지고 이 부분을 극복해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선의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칩을 심어서 뇌파를 증폭시키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인 거죠. 모두가 천재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0% 뇌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뇌 기능을.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 궁극의 뉴럴링크의 목표는 인간이 아까 말했던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뇌 기능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뉴럴링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인간이 내가 지금 타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는 기능이 한 30%라고 치면 나머지 70% 우리가 칩 심어서 키워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다 무빙 영화에 나오는 야. 무빙 영화에 나오는 그 다 우리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조인성 씨처럼. 근데 저는 됐거든요. 저는 안 날게요. 네, 당연히 이게 윤리적 논쟁이 네. 될 수가 있죠.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당연하죠. 않을까요? 우선은 부작용도 아직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도 당연히 있는 거고, 영국의 BBC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많은 언론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다움을 기계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것.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어떤 제한된 신체 능력을 극복한다거나 루게릭병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은 하나의 치료 행위로서 볼 수가 그렇죠. 있지만, 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뇌의 기능을 증폭시켜서 못하던 것을 하게 하고 갑자기 수학 천재가 되고 갑자기 소리가 막 들리고 한효주 씨처럼 이런 것들이 과연 인간다움을 이 어떤 철학적인 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해서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 많은 논란들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살짝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건드린 거기도 하거든요. 누구든지 더 똑똑해지고 싶고 네. 더 뇌의 기능이 좋아지고 싶다라는 건 또 인간의 욕망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노화 현상 속에서 뇌 기능이 퇴화할 때 이 네. 부분이 만약에 증폭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고령 사회로 가면서 나이가 드신 노인들도 젊은이들처럼 생각하고 인지 능력이 있어지고 반응할 수 있고,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인간의 욕망들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거친 논쟁들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본연의 욕망을 건드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제 지금 막 한참 예선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 올림픽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도핑 테스트랑 비슷한 거, 그렇죠. 도핑을 한 거죠. 칩 몇 개 심었어? 칩 여기 3단계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도 기능이 극대화될 테고.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모두가 천재인데. 네. 야, 이게 근본적으로 인류의 네.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는 맞습니다. 진짜 네, 네. 거대한 시험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FTA가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내놓은 중재안이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한테 시험하지 말고 시험 대상을 좀 줄여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현지에서도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만 발전이 가능해? 이게 가능합니까? 기술 그건 발전의 법적 규제가 저는 단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가 있는 분들,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에 마비가 오신 분들, 류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같은 분이라든지 또는 척수가 문제가 되시는 네. 분들에서 뇌의 기능이 일반인들의 기능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시는 분들. 사고에 의해서 또는 뭐 신체적으로 또는 선천적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최소한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아무런 병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에게 한다라는 것은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건 대단히 큰 논쟁을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 또한 부익부 빈익빈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인류에서 규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노화를 늦추고 이게 이제 가다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시계 또한 연장한다. 그러니까 진짜 이 영화 속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인타임인가요? 그 영화에도 보면 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사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사죠. 이렇게 된다면은 삶이 유한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아유. 되면 삶이 소중해질까? 전 그런 생각도 아니 근데 드는데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50대 초반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과거에는 못 느꼈는데 50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그런 욕망들이 꿈틀꿈틀거리거든요. 아니 박사님 아직 괜찮아요. 나도 네. 피부가 좀 더 좋아지고 싶고 건강이 좋아지고 혹시 더 빨리 노화가 오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네. 가끔씩은 드는 건 다 인지상정이고 기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도 나이가 들수록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더 강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고 내가 늙더라도 건강하게 늙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피부를 지키겠다고 하실까봐 제가 잠깐 긴장했어요. 뇌가 노화되는 네. 걸 막고 싶죠. 네. 그러게요. 이게 인간 본연의 탐욕을 건드리기 때문에 더욱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는 냉동인간 회사도 있어요. 네, 동부에 가면 있습니다. 전 그 앞에 지나가면서 진짜 했는데 부자들이 정말로 얼린대요. 정말로. 네, 부작용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된 스타트업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런 뇌에다가 칩을 씹어놓고 한 스타트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칩에 영원하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환자가 칩을 회수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대단히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우리가 치아 임플란트 하듯이 임플란트 하는 건 아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몸에 치명적으로 몸에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 회사의 영속성이라든지 네. 지속성이라든지 이 회사가 만약에 중간에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근데 이걸 수리를 하기 위해서도 또 뇌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단히 위험한 아직까지는 치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야 네. 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것들이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쌍을 맞춰가지고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를 고친다는 건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까지 듣고도 일론 머스크는 뭐가 되고 싶은 걸까? 조물주 꿈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하수 대통령. 은하계 대통령. 은하수래. 은하계 대통령. 야,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서전 내는 것도 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자서전을 써준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월터 아이잭슨. 네. 이 사람은 자서전계의 거의 그 하이엔드 끝판왕. 그렇죠. 이 사람이 자서전을 써줬다라는 것 또한 마케팅의 그런 포인트인데 일론 머스크 자서전 나왔잖아요. 네. 국내에서도 팔립니까? 그럼요. 한국어로도 번역되고 세계 십몇 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동시에 출판이 됐습니다. 야. 월터 아이잭슨은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던 것으로 유명하고요.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하면은 사망 후에 전기가 나오는데 월터 아이잭슨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생존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3년을 동행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스티브 잡스도 네. 한 2년인가를 동행을 하거든요. 즉 그가 들어가는 임원회의 그가 들어가는 예를 들면 청문회 그가 하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하면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런 것은 찾아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는 제3자의 증인과 기록물에 의해서만 전기를 쓸 수 있는데 회고죠, 회고. 그렇죠. 근데 월터 아이작슨의 기본적인 타임즈의 편집장까지 했던 분이죠. 네. 이분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관찰하겠다. 그리고 이 특징에 대해서 원인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적절한 인터뷰도 내가 찾아내겠다. 그래서 되게 포괄적인 계약서를 씁니다. 너의 사생활에 내가 들어가 있겠다. 심지어는 너가 필요하다라면 너가 저녁 먹는 식사에도 나는 너가 옆에 나를 인지하지 않게 없다고 옆에서 쳐, 이런 얘기죠? 지켜보면서 네. 너가 밥 먹는 습관이라든지 사실은 침대에서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자기는 관찰하겠다. 자식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단히 생생한 이 전기를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은 베스트셀러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벌써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도 일론 머스크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미 서점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게 쫙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동시대에 지켜보면서도 그의 전기를 이렇게까지 원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터 아이작슨 타임즈 편집장도 있고 지금 미국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쓴 사람인데 전기를 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하기를 이 작가가 정말 엄청난 사상가이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이번 자서전을 보고 나서 미국 현지 언론들이 평가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그러니까 언론들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무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이 월터 아이작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루이 14세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근데 네. 이거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론 머스크가 없다라면 전쟁에서 하루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가 끝났죠, 벌써. 망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스타링크에 의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모든 군인들의 통신망들이 일론 머스크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일론 머스크를 전담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한 번 끊었거든요. 즉 야.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네. 자기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빨리 평화 협상을 해야 된다. 이 평화 협상은 러시아가 제안하는 대로 가야 된다. 즉 크림반도 러시아에게 줘야 된다. 동부 지역도 일부는 러시아에게 줘서 빨리 평화를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끝난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더라도 기업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추 역할들을 계속 담당한다는 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러시아로부터도 압력이 들어오고 러시아에게만 써면 압력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혹시 그 기술 우리 대만하고 분쟁할 때도 쓰는 대만에 거 너 아니냐.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 봄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는데 본인이 가서 방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콜을 한 거예요. 소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 직접 네. 협상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는 긍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작슨의 전개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던 일들 거기에서 각서를 썼다. 즉 대만에서는 내가 지원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자동차의 50%가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의 이러한 부담감은 되게 문제가 되고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특한 관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내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서 해주지만 이건 빨리 끝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하거나 또는 분쟁 지역인 크림반도로 가면은 거기서 딱 인터넷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그 지역만 끊는 게 아니라 전체를 끊어버리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이거 전화를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과제가 일 개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이라는 전 세계 세계의 경찰이라고 했고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을 폈던 그 나라가 국운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를 일론 머스크에게 위탁하고 있다. 네. 더구나 그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놀라운 거를 아이작슨이 얘기를 하는데 큰 컴퓨터 모니터에 보면은 그 인터넷에서 교신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너무 그거 많이 뭐냐면 알고 그걸 있는 거 아니에요? 보게 되면 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뭔가 내가 한 나라의 전쟁을
한 시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야. 들면 독특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자아가 웅장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이렇게 우발적이고 막 광기에 있고 이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전기를 읽어보면 이게 다 코로나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거는 투표도 힐러리에게 투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에게 투표를 했었고 정치적으로는 중도이고 민주당을 전적으로 지지를 했었고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비슷한데. 그런데 점차 공화당을 지지한 쪽으로 가게 되게 하고 되게 흥분하게 되고 화를 많이 내는 것이 이 코비드 19 네. 코로나 때 공장 출근이 금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2019년부터 모델 3가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승기를 잡느냐 마느냐라는 운명을 가르는 시기에 공장을 스톱시키고 강제로 그 카운티에서 사람들에게 출근을 시키지 말고 재택근무라. 근데 이 사무직은 재택근무할 수 있어도 공장을 스톱한다라는 거에 공장 대해서 돌리지 말란 얘기네요. 이거를 가지고 네. 일론 머스크 그 당시 트위터에다가 분노한다. 이거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부당하다. 그래서 출근하라고 명령해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 카운티에서 하도 화가 나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본사를 텍사스로 옮깁니다. 뭐 세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네. 텍사스에서는 이것을 자율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나는 텍사스의 법의 규제를 받겠다, 주정부의 규제를 받겠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점점 무엇인가 규제하려고 하는 이 3년간이 지속됐잖아요. 코로나 이 민주당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지는 겁니다. 날 이렇게 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 나 이거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트위터 인수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되게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이러한 쪽으로 일론 머스크가 경도되는 과정들을 이번에 월터 아이작슨이 대단히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 인간의 개인적인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공중 보건이라는 것 차원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징을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서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당대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게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요. 일론 머스크 여하간 대단한 사람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